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주검으로 발견된 22살 대학생. 이번 한 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몰고 왔던 뉴스였죠.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의구심이 너무나 합리적인 만큼 동석했던 친구의 사라진 스마트폰, 버렸다는 신발, 또 숨진 대학생 아버지의 인터뷰 등이 수많은 기사로 보도됐는데요. 그런데 혹시 300kg이 넘는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20대 대학생 이선호 군의 사망 소식 뉴스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대한민국 20대 대학생들인데 두 사람의 죽음을 보도하는 언론은 무슨 이유로 차이를 두는 걸까요?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함께 하시죠. 5월 8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참 이번 한 주 이 뉴스가 뭐 포탈이니 뭐 전체 뉴스를 다 뭐 뒤엎다시피 했는데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에 숨진 채 발견이 됐죠. 대학생 고 손정민 씨. 네네. 네, 뉴스가 정말 많았죠. 예. 포털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네. 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도량이 많더라고요. 네. 포털 사이트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한강 대학생 사망이라는 키워드로 보도가 몇 건이나 나오나 한번 살펴보니까 한 페이지당 10건씩 배열이 되는데 160페이지까지가 이번 사건에 관한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600건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페이지에 클러스터로 기사가 묶여있는 경우도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적어도 2,000건 이상은 보도가 나온 것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정민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마찬가지로 찾아봤어도 163쪽까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포털을 정말 그야말로 도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도 관련 영상이 정말 많더라고요. 조회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관련 영상을 제가 세다가 포기를 했어요. 너무 많아서. 네. 그리고 조회수가 높은 영상 위주로만 좀 찾아보니까 한강 대학생 사망 이런 키워드로 뜬 영상 중에서 1,000회 이상의 조회 영상이 114건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뉴스원 TV의 한강 실종 의대생 아버지가 밝힌 의문점들, 친구는 왜 신발을 버렸나 이런 제목의 영상이었는데요. 네. 조회수가 588만 회가 됩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조회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서울신문에 그 두 번째로 조회수가 높은 게 서울신문의 한강 실종 대학생 관련 인근 CCTV 영상인데요. 네. 지금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아이들이라고 밝혀진 확인된 그 뛰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그 CCTV 10대 3명의 영상이었어요. 영상. 네네. 네. 그게 조회수가 214만 회가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들 기사와 영상, 그러니까 이 두 건 말고 다른 기사들도 대부분이 다른 영상에 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댓글을 단 내용들이 많은 영상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미디어의 주목도도 엄청났고 그만큼 국민들의 주목도도 높았던 사건입니다. 네. 네. 이 실종 대학생 송군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의 죽음과 관련해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를 했죠. 네. 그런데 뭐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이 아버지의 의문이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네네. 보니 이 젊은이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을 둘러싼 의혹 제기, 그런 뉴스가 이어졌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렇게 제기된 의혹에 상대가 있었죠. 네. 네, 바로 이 송군이 실종된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였는데요. 송군의 사망 원인이나 부검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친구인 A씨의 행적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의문을 제기하거나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 또는 댓글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이미 이에 대해서 몇몇 언론에서 짚어봤더라고요. 네. 우선 6일 오전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도진기 변호사와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황망한 아들의 죽음을 맞은 부모의 참담한 심정에서 온갖 가능성을 열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까지는 당연한 일이지만 이게 아직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언론이 지나치게 사망자의 친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따져보는 것 자체가 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종의 의심을 심어주는 것인데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친구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그 친구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은 거죠. 네.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588만의 조회수의 뉴스원 영상은 전적으로 아버지 발언을 인터뷰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아버지의 발언을 직접 인터뷰를 했거나 직접 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아버지 주장을 그냥 요약해서 전하거나 아버지의 주장을 패널들이 전해주는 수준으로 네. 그러니까 거의 내용이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 주장 이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이것저것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전하는 그런 방송이 돼버린 거죠. 그래, 언론이 이 의혹을 제기하는 한쪽의 주장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에 하나라도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네. 이 관련해서 혹시 다른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까? 예, 5월 6일 한국일보의 내부 칼럼 지평선에서요. 김의원 논설위원이 93년 전북 부안에서 그 서해 페리오 침몰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당시에 선장을 마녀 사냥했던 우리의 행태를 되돌아보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지금 보도 행태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네. 당시에 서해 페리오는 292명의 목숨을 앗아간 정말 큰 비극이었는데요. 당시 선장의 종적이 묘연하다라면서 언론이 항구에서 비슷한 사람을 봤다라는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경쟁이 붙으면서 혼자 탈출해서 섬으로 숨었다. 심지어는 중국으로 도주했다라는 설까지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를 지명수배했고요. 선장이 살아있을 확률이 98%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후에 알게 된 것은 백 선장님은 끝까지 남아서 배를 지켰던 분이었어요. 네. 언론 보도와 달리 선장 등 여러분들이 서해 페리오의 통신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거든요. 네. 당시에 가장 먼저 오보를 내놨던 한겨레는 기명 기사로 보도 경위를 자세히 밝히면서 결과적으로 기사 욕심에 취해서 풍문과 억측에 덩달아 춤을 춘 꼴이 된 언론의 행태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라고 사죄를 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도 조선일보의 사과에서요. 중대한 오보를 한 데 대해 반성과 함께 깊은 사과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해 페리오 오보 파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리한 속보 경쟁 그리고 우리 언론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인 냄비 기질, 우리가 냄비 저널리즘이라고도 하죠. 네.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우르르 따라다니면서 그 내용을 나오는 대로 보도하는 떼거리 저널리즘 이런 모든 잘못된 관행들 매우 극단적으로 주의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를 보면 매우 비슷한 그야말로 기시감이 든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거죠. 네. 네네. 혹시 이번 대학생 손정민 씨 보도에서도 앞서 언급하셨던 서해 페리오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마녀 사냥 같은 그런 것들의 행태가 좀 보이십니까? 일단은 김의원 논설위원은 이렇게 진단했거든요. 언론과 대중은 어느덧 한 사람의 범인을 만들어내고 있다. 친구 A씨를 겨냥해서 신발 왜 버렸냐. 방어 기제로 최면 수사 안 돼라는 손씨 부친의 발언이 기사 제목으로 달리고 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말이 가감없이 보도된다. 단정적 비난 댓글이 벌써 나온다. 경찰이 부합하는 증거를 못 찾거나 실족사 결론에 이르기라도 하면 부실 수사를 비난할 판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일정 부분 이런 제목을 쓴다거나 또는 손씨 그 부친의 발언을 너무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하는 거, 보도하는 거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많은 시민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가 주장하는 의혹이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인 것은 분명해요. 그렇죠. 네. 따라서 많은 방송인이나 범죄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이번에 혼자 탐정놀이에 빠지게 된 시민들 모두가 경찰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짜 경찰 수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유족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거든요. 그분들은 때를 쓰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수사, 본인이 미심쩍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네. 따라서 공권력은 그의 주장을 허투루 듣지 말고 그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수사는 경찰이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탐정놀이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언론이 그 과정에서 나오는 정보를 우리가 모두 다 알 수 없잖아요. 언론이 모든 걸 전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깨어 맞추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계속 제가 탐정놀이라고 하는데요. 네. 부적절한 추측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칫 마녀사냥으로 흐를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앞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그 발언을 하는 주체가 네. 너무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네, 바로 이 송군의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의 주장이 지금 경쟁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네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누구의 발언이든 간에 그것이 은폐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어떤 사건의 유족의 경우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늘 억울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요구하는 것을 언론이 최대한 수용하는 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의 주장을 그야말로 앵무새처럼 이렇게 전달만 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언론의 자세가 아닙니다.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언론에 대부분 수사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표현마저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이 발견되어야 하고 그 객관적 사실은 죽음이 외인사, 즉 외력에 의한 힘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게 드러나야 하는데 아직 이분의 죽음이 직접적으로 외인사라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따라서 따라서 지금은 내사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수사라고 말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는 건데요. 최대한 신중하게 증거 채집 그리고 일종의 내사는 철저하게 하되 외부로 브리핑을 해서 이런 함부로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 지금의 적절한 입장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승재현 연구위원 인터뷰에 따르면 지금 현재 경찰이 전혀 이번 사안에 대한 브리핑이나 언급을 삼가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럼 잘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좀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면 우리가 보기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많은 언론에서 왜 이렇게 경찰이 세심하게 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고 있냐. 그렇죠. 이렇게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의심을 갖고 있는데 빠르게 대응을 안 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경찰이 피의 사실 공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은 결코 비난받을 수 없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게 원칙인 것은 맞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브리핑이 한 번 있긴 있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그렇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만 네. 하고 기다려달라. 자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네. 하잖아요. 그게 저는 맞는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자신에게 묻고 싶은데요. 언제부턴가 우리 국민들이 자꾸만 국민 탐정놀이 또는 국민 배심원 놀이를 즐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가 고인을 추모하고 그의 죽음의 원인을 철저하게 밝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그것 말고 말초적 호기심만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조금 더 차분하게 그러나 길게 이 사건을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모두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이신데요. 네. 오늘 저희가 한강공원에서 발생한 대학생 실종 사망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네. 사실은요. 이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20대 청년의 사망 사건이 있었죠. 예.
이거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게 지난 4월 22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학생 이선우 씨가 평택항 부두에서 용역회사 지시에 따라 적재물 정리 작업을 하다가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에 몸이 깔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무려 뭐 300kg이 넘는 쇳덩이였다고 하던데, 네. 이게 산재 사망 사고로 추정되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선우 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생각보다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디어스의 김혜인 기자의 보도를 보면은요, 사고 직후부터 기자회견이 열린 5월 6일 이전까지, 그러니까 어떤 그 대책위가 구성돼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 이 사망에 대한 보도가 중부일보와 기호일보의 단 3건이었다고 합니다. 두 매체 3건. 너무 적은 보도죠. 그나마 고 이선호 군 산재 사망 대책위원회가 6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하자 이후에 보도량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제가 6일 오후 1시에 집계를 해봤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총 77건 정도 관련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겨레와 KBS 등은 이 사건은 제2의 김용균 참사와 같은 산업안전사고로 규정된다라고 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한강공원 실종 사망 대학생 보도에 비해서 너무 적은 관심을 받았고요. 특히 대책위가 생기기 전에 보여주는 보도량, 이것은 저는 우리 사회의 차별이 언론에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모든 죽음이 다 저마다 주요한 가치가 있지만 사실 보도 가치에 있어서는 평택항에서 벌어진 안전사고, 이게 사회적으로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주요하게 보도하면서 이런 어떤 노동자의 인권 문제 이런 상황을 개선하자라는 보도가 이어질 만한 아이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보도량이 적었다는 것은 언론이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20대의 두 청년, 사실 뭐 부모님 또 그 가족들의 뭐 비통한 심정이야 이루 말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네네. 그런데 이 보도량에 있어서는 극과 극의 차이를 보였던 두 대학생 청년의 죽음, 이 언론 보도에도 차별이 있는가? 네, 이 말씀까지 듣고 오늘 미디어 비평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뭉클 미디어 인권 연구소의 김원경 소장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코로나19 백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네, 요즘 백신 접종이 한창인데요. 네. 주로 이제 부모님들, 그죠? 저희 부모님들 지금 위주로 백신 접종 또 예약이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정부가 당초에 밝힌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혀도 이 언론에서는 백신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연일 나오고 있어요. 네. 최근에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죠. 이분이 백신 확보는 세계 꼴찌 수준인데 호언 장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백신 수급 문제를 비판했는데 자, 최근까지 백신 접종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우선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이 있었는데요. 이분들하고 또 의료 방역 등의 필수 기능 유지를 위해서 의료진과 경찰관 등에 대한 우선 접종이 진행됐고요. 그리고 지난 5월 6일부터는 70세에서 74세 어르신 대상자들에 대한 예방병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5월 6일 기준으로요. 356만 324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요. 그리고 32만 3,505명이 2차 접종을 마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 불과 20일 전만 해도 4월 17일만 해도요. 인구 100명당 약 3명, 정확하게는 2.91명의 접종률을 보이면서 이 당시에 추산할 수 있는 전 세계 126개국 중에서 한국이 92위였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여러 언론에서 한국이 방역 선진국이었는데 지금은 백신 접종 후진국이 되었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좀 주목할 만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전 세계 국가의 백신 확보 현황은 미국 듀크대 듀크 글로벌 헬스 이노베이션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듀크대 백신 현황 자료는요, 뭐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이코노미스트, 뭐 블룸버그, 가디안, BBC 등 세계 주요 매체에서 인용하고 있으니까 좀 신뢰할 만한 자료입니다. 예, 이곳에 가장 최근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매주 업데이트가 되는 상황이라서 4월 30일자 가장 최근 자료인데, 네. 현재 전 세계 전체를 보면 90억 회 분량의 구매가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70억 회 분량이 예약이 됐거나 기존 거래 옵션으로 구매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순서를 좀 보니까 그러니까 확정된 거와 지금 뭐 사실상의 확정된 분량을 총 더해서 보니까 일단 코백스가 있죠. 이 세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소득이 낮은 국가들을 위해서 세계 백신 공동 분배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서 총 31억 2천만 회 분량을 지금 확보해서 가장 많고요. 네. 그다음에 EU가 합쳐서 28억 8,500만 회 분량. 그다음 미국이 25억 1,000만 회 분량. 그다음으로 아프리카 전체 국가들이 같이 하는데요. 여기가 12억 5천만 회 분량으로 상위권을 순서를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구매가 확정된 것만 있는데 1억 2,600만 회 분량으로 전 세계 18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백스와 EU, 미국에 이어서 한국이 세계 18번째의 구매량 수준이다. 네, 네. 그러면은 일단 뭐 인구가 다 국가별로 다르니까요. 네. 이렇게 많은 뭐 인구가 많은 나라는 당연히 많이 구매를 해야 하니까 인구 대비 접종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 같은 홈페이지에 이 국가별로 공급이 확정된 백신만을 인구수로 나눠서 1인당 접종 분량을 계산하는 지표도 있는데요. 네. 일단 캐나다가 국민 1인당 10.4회 분량을 확보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네. 1인당 10회. 예, 1인당 그다음에 10회. 영국. 와. 네. 그다음에 영국이 8.18회, 그다음에 뉴질랜드가 6.57회, 호주가 5.71회, 칠레가 5.07회 등으로 이렇게 순위가 쭉 나오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인구 1인당 2.55회로 10번째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한 사람당 네. 2번 이상 2.55회. 2.55회. 네. 네. 그래도 1인당 접종 분량으로 따지니까 아까 18번째에서 세계 10위로 순위가 좀 올라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3주 만에 많이 올라갔는데요.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접종률도 되게 낮았다가 현재 5월 기준으로 6.94%를 기록했고요. 이거는 아시아 평균인 4.42%는 이미 넘어섰고 세계 평균인 8% 근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정부가 지난달 24일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해서 총 1억 9,200만 회분과 인구로 따지면 9,900만 명분의 백신 확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정부가 최근에 화이자 백신 추가 구매 계약권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맞고 있는 백신 중에 상당수가 아스트라제네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는 사실은 백신 접종을 앞두고 좀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뭐 아무래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뭐 사망, 뭐 좀 다른 뭐 이런 상황들을 많이 얘기하는 좀 자극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 접종 이상 반응하고 사망자 인과관계가 증명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또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이 가장 많습니다. 물량이 많다. 그렇고요. 네, 그래서 보수가 많은 거죠. 네. 네. 그래서 또 국가별로도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국가가 전 세계 144개국이고요. 그다음 화이자가 91개국, 그다음 모더나가 42개국에 공급 중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를 가장 많이 접종하기 때문에 네네. 이상 반응 보고도 많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종합하자면 우리나라는 초기에는 백신 확보에서 조금 뒤처졌던 게 사실이지만 네. 현재는 접종률을 봤더니 세계 평균에 근접하고 있고 네. 아시아 평균은 이미 뭐 넘어섰고 네. 또 백신 확보에 있어서도 세계 10위권에 있다. 네. 맞습니까? 그래서 네. 네. 한국 백신 확보 세계 꼴찌 수준 뭐 그런 발언은 몇 달 전에는 뭐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은 백신 확보 세계 꼴찌 아니다. 네, 이제는 아닙니다. 네. 네. 자, 다음으로 어떤 내용 팩트 체크해 볼까요? 네,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가상화폐 있죠. 아, 네, 저도 이거, 주변에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네. 이 관련해서 팩트체크를 한 가지 해봤습니다. 네. 그 지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최근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가져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쉽지 않다고 일단 밝혔고요. 이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 거래 자체를 불법이라든가 탈법의 지대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가상화폐 자체를 기존의 무슨 화폐나 금융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김부겸 총리 후보자 말처럼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취급하는 나라가 없다. 네네. 요거는 좀 팩트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사실이 아닙니다. 네. 가상자산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과 미국이 있는데요. 네. 이 두 나라의 규제 사항을 좀 검토해봤습니다. 우선 일본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미국은 가상자산을 통화로 취급하고 특정 가상자산은 주식으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일본은 지난 2016년 7월 5일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일본 이 자금결제법은 한국과 달리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네. 이 자금결제법 제5조 1항은 가상통화를 물품의 구입, 임차 또는 영역의 대가로 불특정인에게 사용 또는 매각 가능한 재산적 가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인 지난해 5월에는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서요. 가상통화 관련 정비를 좀 다시 정비했는데 네. 이 용어를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으로 변경했고요. 투자 대상에 되는 자산의 측면을 이러면서 강조했습니다. 네, 계속 이 법적인 부분을 강화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네요. 근거를 만들고 있는 건데요. 네. 또 미국도 이 가상자산을 실제 통화나 증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가상통화 또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2014년 미국 국세청이 이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한 공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해당 공지문은 가상통화를 통화에서 동등한 가치를 갖거나 실제 통화의 대체권을 수행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지난 2017년 7월 25일 이 특정 가상화폐가 증권법과 증권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주식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네. 이 가상화폐, 가상자산을 일종의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네. 관련된 그 법 제도를 네. 근거를 계속 만들면서 네. 그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위험성을 계속 줄여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고 일축했지만 현재 이 가상자산 거래가 가장 활발한 일본과 미국은 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취급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은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내를 살펴보면요. 네. 국내 특정금융보호정보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가상화폐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은성우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근거로 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게 특정 금융정보법이라고 하는데 네. 이 해당 법률에는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금융정보 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지난 4월 15일 금융정보분석원이 공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은 없습니다. 0명입니다. 그래서 은성우수 금융위원장이 언급한 것 같이 현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상자산 자체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0명이니까. 네. 그래서 한국의 가상화폐는 특정 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으로 취급은 되지만 아직까지 가상자산으로 신고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국내 법상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가상화폐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단기 급등 차익을 노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이거 하겠다는 분이 있으시면 좀 말리는 편입니다. 음. 이거 시작하고 24시간 동안 그것만 보가지고 잠 못 주무시는 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 걱정이 좀 됩니다. 그야말로 코인 페인이 네네. 코인으로 인한 페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네네. 하시던데 네. 특히 이제 20대나 30대 젊은이들이 너도나도 이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이 가상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일본이나 미국처럼 시대 흐름에 맞게 법과 제도를 좀 정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오늘 팩트체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용은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매일 평일 오전 7시 20분에 방송되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19일부터 2주간 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네, 저희 YTN 라디오의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이죠.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출발 새아침은 정치인도 많이 출연하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고정으로 출연하는 코너도 있습니다. 대부분 방송이 비전문가인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을 해줘서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끔 전문 용어를 남발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귀에 바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 시사인 법 코너에서는 법률 용어가 많은데 부연 설명이 부족해서 듣기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구자룡 변호사가 출연해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사례가 어떤 혐의에 해당하는지와 면책 특권 대상자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조목조목 짚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사법시험 2차 문제를 풀듯이 설명하겠다며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 범죄 성립에 장애 요인이 있다 등의 문장을 써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말 시험 문제 답안지를 접듯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충분히 일상 용어로 쉽게 풀어쓸 수 있는 말로 보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전문 용어를 쓰자라고 판단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법률 용어는 비전문가들에겐 낯설고요. 또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말이 여러 번 나오게 되니 편하게 듣긴 어려웠습니다. 네, 앞서 범죄 성립에 장애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없다겠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전문 용어를 풀어서 좀 설명해 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또 다른 내용 모니터링 있을까요? 네, 지난 4월 21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출연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이 사퇴하면서 비례대표직을 승계받고 얼마 안 돼 이뤄진 인터뷰였는데요. 첫 질문이 국회에 처음 연단하면서 사죄한 게 흑석동 사건 때문이냐였습니다. 여기서 이 흑석동 사건은 김 의원이 청와대 근무 시절 서울 흑석동 재개발 상가를 매입해 투기 비판을 받은 일을 말하는데요. 이때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명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해당 인터뷰에서는 이 일을 사회자는 흑석동 문제 혹은 논란이라고만 했고 김 의원은 국민 마음에 상처 드린 일 정도로만 설명을 했습니다. 흑석동 문제나 논란이라는 말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어떤 사건인지 명확하지 않고요. 또 대부분 정치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명명하거나 숨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엔 더더욱 애둘러 표현하지 말고 명확한 용어로 질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명확한 용어 정리가 필요해 보였다라는 지적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평가해 주실 내용 있을까요? 네, 방송에 정치인이 출연하면 최근 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기 마련인데요. 논란을 피상적으로 전달하는 정도의 인터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여러 정치인 인터뷰에서 반복돼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깊이가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23일 여의도 중계석 코너에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했는데요. 그날 주요 주제를 다루고 나서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사과 논란을 어떻게 보나, 러시아 백신 도입은 어떻게 보나, 김우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등의 질문이 연달아 이어집니다. 같은 날 다른 코너에 출연한 정치인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은 많은데 시간은 충분하지 않으니 질문과 답변이 한 차례 오가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는 형식이 반복됩니다. 듣는 입장에선 지루한 측면도 있고요. 또 질문이 많다 보니 답변이 두루뭉술해도 재질문 없이 넘어가곤 합니다. 주요 사안들에 대해 정치인 생각을 듣는 게 의미가 없진 않지만 질문 개수를 줄이더라도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 재질문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깊이를 더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인터뷰 이만 코너별로 달라질 뿐
이 사회자의 똑같은 질의가 반복된다. 이런 의견이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좀 깊이를 더하는 인터뷰를 했으면 합니다. 제작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